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지난 8월 달에 이렇게 좀 보고 9월에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로운 얼굴들이 많은데 새로운 얼굴은 더 반갑고요. 아주 죽을 것 같은 여름도 폭염도 이제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이렇게 아쉬움이 많다고 쉽게 가을을 허락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죠? 뭐 폭염이 끝나고 태풍이 지나가고 또 한반도에 비가 오락가락하면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데 세상의 모든 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쉽게 허락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이 공무원 공부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그런 공부를 했고 또 많은 나름대로 그 나이에 또 그 나이 환경에 맞게끔 많은 고난이 있었겠죠. 고난이라는 게 상대적이겠지만 선생님 생각할 때 여러분이 이 시기에 갖는 것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것이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을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지도해 오면서 특히 우리 대방 열린고시하고는 이제 기술직을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그 면면들이 다른 일반 행정직 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많이 보여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이제 그 공무원 공부하기 전에 많은 학생들이 이미 일단 직장 생활을 했던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그러한 직업을 얻겠다고 이제 들었었기 때문에 그 남다른 각오가 있었지만 뭐 세상 살면서 각오대로 되겠어, 그죠? 각오는 늘 새롭지만 또 각오 앞에 또 나가 주저앉고 이런 일이 반복되죠. 그래서 아마 그러한 시행착오를 겪을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그래서 그 힘들 적마다 여러분 항상 초심을 잃지 마시고 내가 직장생활 때려치고 대방열린고시학원을 처음 문을 두드렸을 때 어떤 각오를 했는가 그것만이 여러분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누구의 말도 그 어떤 말도 여러분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역부족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생활을 하시면서 내가 여기 학원에 첫 발을 디디는 것을 갖다가 항상 잊지 마시고 여러분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까지 권투를 갖다 기원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났으니까 이제 선생님을 간단히 소개하죠. 이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 또 2019년 대비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하기 때문에 전국에서 그 이제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잠시 선생님을 소개하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강하영입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 번호는 010-8826-3869입니다. 개인정보는 원래 이렇게 노출 안 하는데 여러분에게는 내가 개인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이제 이런 핸드폰을 통해서 이렇게 좀 소통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요거 그렇게 알려주는 이유는 이제 특히 동영상 보는 친구들이 선생님을 직접 상대할 수 없으니까 핸드폰을 통해서 상대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동영상을 보던 여러분이 실강을 동안에 선생님을 떠나서 공부하실 때 있잖아요. 혼자 공부하실 때. 그래서 선생님하고 계속 소통을 유지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합격하셔서 이제 모든 걸 내려놨을 때 그때는 이제 소통 안 해도 되겠죠. 물론 이제 그때는 직장 생활이 어떻니, 시집가서 애 낳니, 그런 할 수는 있어요. 장가를 갔니. 그때는 이제 학습 내용 갖고는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여러분이 또 두 번째로는 이 공부 정말 지겨워서 못하겠다. 이제 정말 버려야 되겠다 하는 경우는 할 수가 없잖아요. 단 여러분이 합격하기 전까지 그것이 시간이 걸린다 하더라도 여러분 손을 놓지 않는 순간까지는 선생님하고 계속 주고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선생님 수업도 안 듣고 그러는데 질문하면 어떨까
이러한 생각은 전혀 갖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좋은 결과 오는 그날까지 계속 선생님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 이제 시간의 문제인데 선생님이 10시 이전에 오면은 가능하면 대답을 해줘요. 10시 위에 오는 거는 못 해주는데 그건 자느냐고 못 해줘요. 일찍 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여러분 다음 날로 다 미룰 수 있다.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뭐 핸드폰 보게 되면 해주지만 또 뭐 일이 개인적 사정이 있다거나 이렇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즉답 못하면 아 사정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시고 언젠간 간다. 이렇게 조금 인내성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다시 한번 그 강조할 말은 선생님하고 한 강의실에서 있는 동안만 활용하자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이라는 것을 잡고 있는 동안은 언제까지 계속 소통하도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사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수업 이제 진행 방식인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주 선생님 만나는 시간이 수요일이죠. 그래서 수요일 9시 반부터 오후 6시까지 나하고 하루 종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수요일 오전에 여러분이 이제 보통 이제 1시 오후죠? 오후 30 저기지? 오후 1시 30분까지 이제 진행되는데 여러분이 이제 요거는 뭐 하냐면 요 시간에는 한국사에서 전근대사예요. 전근대사. 그래서 보통 이제 하루로 치면 9시 반부터 1시 반까지니까 4시간이 되지요. 우리가 3개월 대방 열린 고시원이 3개월 코스예요. 그러면 우리가 꼭 12주지요. 그럼 12주 곱하기 4태면 얼마예요? 더하기 안 돼? 14시간이 12개. 그러면 48시간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총 시간이 여기에 오후까지 해서 총 48시간이 이제 3개월 동안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이제 요 48시간 주어진 시간 내에서 전근대사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 상권을 말하는 거예요. 상권에는 약 44시간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하고 이게 커리큘럼상이냐? 그리고 근현대사를 갖다가 4시간 정도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학원을 말하는 거예요. 엄청 약 한 900페이지 있는 거걸랑해요. 그래서 4시간 갖고는 여러분이 택도 없다는 거 사실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나 안 해줄 수는 없으니까 오전에 4시간을 통해서 나중에 여러분이 이제 3개월 동안에 4시간을 통해서 근현대사 부분을 해준다. 그 시간이 워낙 부족하니까 여기서는 여러분에게 내용을 자세히 할 수 없고 요 4시간을 통해서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 뭐 80% 가능한 거 그런 것만 과제를 잡으세요. 또 그 과제에 예를 들어서 뭐 그 과제에 잡혔을 때 이런 거 있겠죠? 흥성군의 정책이라는 과제가 있는데 근현대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여기 오전에 오후부터 4시간 할 때 여기 할 때 이 부분 할 때 여기서 할 때 흥성군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10개의 내용이 꼭 필요하다면 여기 4시간 요 4시간에서 요 과제할 때는 요 중에서 2개의 내용밖에 전달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오전에 4시간을 통해서 근현대사 할 때는 근현대사를 전체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과제를 잡아서 그 과제 중에서도 한 2-3개 정도 한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이런 내용을 얘기를 안 하면 내가 그냥 수업하면 여러분들은 그 수업만 듣고 저게 다구나 이렇게 착각을 일으킨다는 말이야. 그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여러분이 봤듯이 워낙 내용이 부족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후에 이제 2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근데 오버가 돼요. 오버가 조금은. 그래서 이제 요거 한 3시간 30분씩 되지요. 그러면 뭐 3시간씩만 잡아도 3개월 동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은 12주면은
어떻게 해요? 6시간이 되죠. 거기다 30분씩이 12면 얼마에 대충? 뭐 이렇게 되지. 그래도 한, 대략적으로 한 40시간은 넘어요. 그죠? 40시간. 그래서 40시간을 투자해서 오후에, 요거는 뭐냐? 근현대사만 하는 거예요. 일명, 우리 학원에서 심화학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강을 듣는 친구들이 학원에 와서 학원 관계자로부터 상담을 받으실 때, 기본반에 충실하시고 지금은, 그리고 기본이 어느 정도 되면 오후에 심화학습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상담 받으셨죠? 그거는 영어하고 국어에만 국한된 말이야. 근데 학원 관계자들은 그거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국어와 영어에만 걸리는 것이고, 한국사는 그건 해당 안 되는 거야. 왜냐? 여기서 심화학습이 아니라 진도야, 진도. 그렇죠? 여기서 해줄 못할 진도를 여기서 해주는 거라고. 이 심화학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학원이 심화학습이라는 커리큘럼을 가지고 진행하지만 근현대사만큼은 심화학습이라기보다는 여기서 못해주는 것을 진도 개념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첫 발을 디딘 친구들도 오전에 수업 끝나면 1시 30분에 끝나면 집에 가는, 웃음 띄고 집에 가는 게 아니라 바로 주저앉아갖고 수업을 들어야 돼. 오늘 알았습니까? 이걸 왜 들어야 되느냐? 선생님이 학원 관계자고 아직 구체적인 결론을 못 내렸는데 아마 그 규율이 바뀌기 힘들 거라고. 근현대사 실강이 9, 10, 10의 실강은 이거밖에 안 남았어. 3번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11월, 12월은 작년 같으면 학원에서 강의실이 없다고 못하겠다고. 올해도 그것이 변함이 없을 거 아니야. 아직 내가 확인 안 해봤지만 거의 그렇게 된다고, 굳어진다고 봐야지. 그렇기 때문에 9월에 온 친구들 잘 들으세요. 나는 좀 오전만 하고 오후에는 좀 쉬고 좀 근현대사는 다음부터 이러면 안 돼. 심각한 거예요. 엄청. 그래서 9월에 온 친구들도 집에 갈 생각, 집에 가면 내가 분명히 독하게 얘기합니다. 집에 가면 한국사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후에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거예요. 이거 수업을 들으면 집에 가서 별도로 복습 안 해도 선생님하고 이 시간만 들어도 충분히 근현대사는 커버가 돼.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은 솔직히 고등학교 다닐 때 근현대사 안 배웠잖아요. 근데 누가 배워? 거의 안 배우지. 그지? 선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로다고, 제로. 이과 나온 친구들 중학교 때 때려치고 안 했지? 엄청, 이 영어보다 더 부담스러운 학생이 있어, 한국사를. 그러니까, 그렇게 부담스러운 친구들은 한국사가 부담스러운 과목이 아니고 한국사가 가장 좋은 합격하는데 효자 과목이 되려면 선생님의 커리큘럼을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거를 확보할 수 있다. 요 점은 명확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학원에 들어와서 합격 수기란에 보면 학생들이 그렇게 쓰는 거, 합격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쓰잖아요. 처음에 한국사에 두려움이 많았는데 선생님을 만나서 어떡저떡고. 그거 내가 지침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왜 지침을 줘? 그들이 선생님을 만나서 이과 나와서 두려웠는데 선생님을 만나서 수업 듣다 보니까 재밌게 됐고 흥미를 느끼게 됐고 어느 순간에 이번 시험에서 한국사가 가장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합격에. 이런 말들을 쓰잖아요. 내가 뭐 수업 시간에 지침 주나? 합격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요 멘트를 꼭 써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런 친구들은 이거를 귀담아 들은 친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간혹 가다 그 청개구리 같은 놈들도 있어. 해라면 아는 놈들이 있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 여러분 성인이기 때문에 다 각자 뭐 이렇게 생활 방식이 있고 시간 계획이 있겠지만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왜? 그건 여기에 노하우가 아니라고. 여러분이 합격시키는 데는 내가 그런 노하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보다는. 다른 건 이거를, 이 공무원 학습 이걸 제한 나머지 내가 여러분들 다 떨어지죠. 다 떨어져요. 나는 하나서 뭐 순발력이 있겠어, 뭐 젊겠어, 뭐 가능성이 있겠어. 그지? 다른 여자를 만날 가능성도 없고 그렇잖아. 그 아무 없는데 하나는 안 거. 뭐요? 이쪽에 노하우란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의 그거는 버려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잖아? 그렇게 돼야지. 뭐 이 부분에서 나보다 잘난 게 없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데 안 하고 가고 안 듣고 이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야. 안 되지. 그러니까 9월에 온 친구들은 다른 계획이 있다는 거 다 집어치고 오후부터 앉아있어라 이 말이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동영상 보는 친구들 선생님 이거 저기 뭐 바빠 죽겠는데 이랬냐 그러지 말고요.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요 처음부터 선생님의 근현대사 그 동영상을 또 찍고 올리니까 있으니까 같이 수강해서 꼭 들으세요.
꼭 들으셔야 돼요. 잊지 마시고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업이 진행되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동영상을 듣는 친구들 때문에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이 이제 동영상을 듣다가 우리 학원이 이제 문제풀이 시즌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우리 학원의 문제풀이가 본격화되는 게 1월, 2월, 3월 아니면 2, 3, 4 이렇게 된다고? 그럼 그 나머지 그 12월, 1월 요 2달 정도 내지는 한 달 정도가 텀이 있는데, 우리 학원 사이트에 보면 선생님이 약 500문제를 문제풀이 한 게 있다고. 뭐 이렇게 그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문제 잡아서 수험생들에겐 그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아주 핵심적인 그러한 문제야. 그게. 왜냐면 그거는 공부를 늦게 시작한 친구들도 그거를 하는 게 좋은 게, 책에 여러분이 이런 걸 알아야 돼. 수업 시간에 제한된 시간 내에 내용을,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전부 다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선생님을 여러분이 만나러 오는 것은 그 어마어마한 내용을 축약시키러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빈틈이 생긴다고. 그럼 선생님이 그 문제풀이에서 본격화되기 전에 패키지, 우리 학원은 패키지로 해.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게 기출문제, 두 번째 단계형, 그리고 세 번째 모의고사, 이렇게 패키지로 하는데, 그 패키지 이전에 선생님은 2달 동안에 걸쳐서 500문제 단계형 문제를 쭉 해놓은 게 있다고. 그거는 패키지에서 겹치는 문제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고, 동영상을 듣는 친구도 그렇고,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이, 선청을 해서 듣는 게 굉장히 좋다고. 왜냐면 거기는 수업 시간에 시간상 다루지 못한 그러한 내용도 마저도 전부 다 문제가 왔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게 왜 좋으냐면은, 여러분이 그 문제를 풀으려면 여러분 실력 갖고 안 돼. 뭘 봐야 되느냐? 책을 봐야 돼.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시간상 못해준 구석구석 부분에 대해서 우리 수험생의 특징이, 강사가 소홀히 하면 여러분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룰이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공간을 메꾸기 위해서 그 문제를 다룬 거야. 그래서 거기를 보면 여러분이 책을 구석구석 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돼 있어.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돼. 근데 여러분은, 우리 수험생들은 스스로가 구석구석 보는 것은 힘들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건 뭐냐? 문제를 접했을 때 구석구석 볼 수 있겠다. 왜? 답을 찾으려면 안 보고 싶어도 봐야 되잖아, 책을. 집중해서. 그때 몰입도가 가장 올라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생님이 올해는 학원 측하고 얘기해서 그 문제를, 원래 선생님이 그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풀이에서 비핵이라고 제목을 비핵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비핵 단계형 문제인데 1번부터 한 500문제까지 있고, 그게 2가지야. 그러니까 1000문제가 있는 건데, 우리 학원에서 작년에 일단 먼저 하나부터 했다고. 하나가 덜 남았다고. 그래서 선생님 욕심은 그걸 하나를 더 해주고 싶은데, 학원 측에서 그걸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시간상. 그래서 요번에도 그게 가능하면 작년에 500문제 한 거하고, 또 그거 겹치는 문제가 하나도 아니야. 선생님이 문제가 말도 못하게 많죠. 그러니까 500문제 좀 겹치지 않는 거하고 또 할 수 있으면 하는데, 그것을 장담은 못 한다고. 그러니 만약에 우리 실강을 듣는 친구들은 그게 오픈되면 하면 되지만, 만약에 동영상을 듣는 친구들은 그거 안 찍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단 기존에 작년에 거라서 문제 나쁜 거 아니니까, 그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12월, 1월 달 때 가면은 그거를 신청해서 꼭 들으시는 게 여러분의 실력을 업데이트 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거니까, 책이면서. 그래서 수업 그 진행상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비핵, 요런 제목으로 쓴 비핵 단계형, 이렇게 단계형 그런 문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몇 년 대비, 그래서 작년에는 18 대비 이런 제목을 썼겠지요. 그래서 우리 동영상에 올라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동영상 보는 친구들은 반드시 챙겨봐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얘기냐면, 선생님한테 수업 듣는 친구들이 선생님 이거 굉장히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 이걸 보고 실력이 올라갔다. 왜? 선생님 수업 시간 다루지 않는 내용까지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꼭 이렇게 수업이 진행된다는 걸 꼭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사가 이렇게 하나로다가 완벽해지려면은 기본반 듣고 근현대사 반드시, 이거
선택이 아니에요. 이건 필수요. 이거는 심화가 아니라 진도네요. 진도 반드시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문제풀이 시즌 가면 문제풀이를 같이 해야지 그게 완벽하게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우리 꼭 해달라는 같은 말씀을 꼭 전합니다. 이렇게 이제 소중한 시간에 이렇게 수업의 진행 방식을 얘기하는 거는 우리 동영상 보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안 해버리면 여러분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혼란을 가져. 그래서 동영상을 접할 수 있는 친구들은, 실강을 못 접하는 친구들은 반드시 근현대사도 함께 수강을 해서 꼭 들어라 이 말입니다. 처음서부터 동영상 학습 부담이 많은 친구들은 처음에는 기본을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지나서 여러분이 근현대사를 보십니다. 이렇게. 이제 그 선생님은 이제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동영상을 이제 보는, 그 거리상 보는 친구들은 동영상을 봐야 되겠지만, 여기 실강으로 온 친구들은 실강을 고집하세요. 이렇게. 왜냐면 효과면에서 보면은 실강의 집중력이 매력도가 좋잖아요. 그죠? 왜? 동강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도 이제 이렇게 대학 교수분들 강의를 이렇게 보고 그러지만 한 10분 내지 20분 집중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졸더라고.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은 정말로 집중력 있게 잘 보시고, 실강을 들은 친구들은 절대로 수업에 빠지지 마시고, 수업에 집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수험생이 가질 포인트예요. 잊지 마시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시간에 이렇게 여러분 설명해 드렸으니까 꼭 하시고요. 하나 더 여러분이 얹은다면은 수업 가는 과정에서 이제 출제 빈도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 빈도수 문제가 있는데, 그 출제가 자주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한자로다가 상자를 표시한다거나 또 중자를 표시한다거나 뭐 이렇게 놓칠 때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당구장 표시로다가 이렇게 표시해준다거나 이런 표시들이 돼. 그럼 여러분도 선생님의 아바타가 돼서 그대로 움직여야 돼. 그대로. 나는 이러고 있는데 혼자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런 것도 필요하지. 선생님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했는데 시험 보고 나서 여러 문제 다 배포되니까 그 문제랑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해준 거랑 이렇게 비교해 보는 거야. 정말 나오는가? 정말 나온다. 그럼 선생님 믿고 가는 것이고, 안 나왔다. 뭐 적중률이 뭐 30%도 안 된다. 50% 된다. 그럼 나 사입이요. 그건 들 필요 없는 거지. 그렇잖아. 사입이한테 왜 들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선생님이 여러분을 가르치면서 노하우가 쌓인 거예요. 이 정도는 나온다는 거를. 자신감 있게.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그래서 우선순위는 수업 시간에 중요하다는 내용을 먼저 잡으시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폭넓게 디테일하게 책을 갖다가 자주 봐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혹시 동영상을 보시면서 뭐 여러 가지 상황상 내가 지금 장기 그 수험생이다, 뭐 한지 한 3년 정도 이상 가고 있다 하는 친구들은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포맷을 다시 하세요. 지금까지 갖고 있는 노트 책 다 버려. 다 버리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금 장수생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것은 이미 여러분에게 각인돼 있다고. 그래서 새로운 게 안 돼. 그래서 내가 정리한 노트만 보고 있는 순간 이미 벌써 뭐 다 아는 것 같아. 왜? 3년 동안 봤는데. 그 시험 문제 가면 낯선 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눈으로 학습을 한 거지 뇌가 학습이 안 되란 말이야.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혹시 있다면 보내줘. 잘 가라. 보내주고 내가 다시 포맷을 다시.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 명심하셔요. 책 미푸닝. 내가 한 게 아까워서 보내주란 말이야. 이렇게 이제 불쏘시개로 쓸 수 없으면 저 구석쟁이에 유물처럼 모셔주고 새로운 노트, 새로운 책. 책 내용이 많이 바뀌지 않았더라도 내용이 바뀌지 않은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마음 자세야. 포맷을 다시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꼭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제 공부 중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게 이 공부 자세와 관련된 건데, 여러분 이거 학습 내용보다 더 중요한 건데, 수험생들이 버릴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책을 책바지에 놓고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한 장 넘기고 이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노트 한번 정리 정성들하게 하시고, 그것만 기다다리 보는 거, 그것도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노트 정리 반드시 하셔. 할 때 집중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책 보고 노트 정리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냐? 노트를 접고, 책을 접고, 하얀 백지 위에 여러분의 지식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까 얘기했듯이 흥성군의 정책을 지금 할 거다. 그러면 접어. 그리고 이 백지 위에 흥성군의 정책을 적는 거야. 흥성군의 정책, 국내 정책이 뭐고, 국외 정책이 뭐고, 이런 식으로. 국내는 왕권을 강화했었지? 하면서 경복궁을 재건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갖다가 다 토해내란 말이야. 더 이상 나올 수가 없어. 그런 다음에 책과 노트를 펴서, 내가 지금 하얀 백지 위에 쓴 내 지식과 책에 있는 노트에 있는 지식이 몇 개 차이 나는가? 그럼 거기다가 미처 몰랐던 거, 거기다가 백지에 또 끼워 넣는 거야. 그렇게 공부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그거를 계속 다음에 또 돌아와서 또 언젠간 흥성군 정책할 수 있겠지. 그때 다시 또 적는 거야, 다시 적는 거. 그래야, 이거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이 100분 갖고 1시간 반 40분 갖고 100문제를 풀어야 돼. 1분에 하나씩 풀어야 돼. 1번 하나씩 풀려면은 딱 보고 딱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야? 이렇게 돼야지 시험장에서 그 자세가 나오지. 시험장에서는 한번 딱 읽고 딱 결론을 내려야지. 거기서 지문을 계속 읽어싸고 이건가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2분, 3분 흘러가다 보면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국사 같은 경우 31문제를 딱 읽고 탁탁 찍어내려면 여러분이 노트 정리한 거고 계속 저 눈이 있는 게 아니라 덮고 지식을 써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 보면 여러분들끼리 또 이렇게 스터디도 하시던데, 스터디할 때 여러분 3명이 한다. 3명이? 그러면 흥선대원정책을 각자 썼을 거 아니니? A, B, C가. 그럼 답안지를 서로가 돌려봐. 돌려봐 갖고 보면은 확인해 볼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뭘 느껴? A에는 내가 안 쓴 걸 썼네? B, 내가 안 쓴 걸 썼네? 이러잖아, 그러면. 그지? 그러면 여기서 어떤 게 생겨? 많이 놓친 친구들은 거기서 어떤 심이 생겨? 야,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이게 스터디야, 이게 스터디. 스터디를 이렇게 하는 거라고, 공부를. 네? 그러니까 스터디 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돼야지. 그래서 이거, 이 학습 자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대부분 학생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한번 노트 정리했다고 그만 딥다 보고, 또 책 그냥 무의미하게 읽고,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누르누 각인되는 거예요. 뇌까지는 전달이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합격할 때까지 갱지가 그래도 싸봐. 그래서 뭐 합격 수기 올릴 때 그걸 올려. 제가 합격할 때까지 갱지를 이만큼 썼습니다. 그래갖고 뭐 이렇게 여기서부터 싼 거 이렇게. 그것도 중요한 자산이란 말이야. 그렇게 해야 돼.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돼. 그 처음에는 힘들어도 그것이 이제 이렇게 시간이 되면 속도감이 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도감이 난다는 것은, 눈으로 속도감이 나는 것은 그건 각인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머리에서 여러분 팔이라는 출력 장치를 통해서 출력되죠. 이건 각인되는 게 아니지. 내 머릿속에 나오는 것이지. 눈에서 나오는 거 그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속도감이 없어도 나중에 되면 속도감이 있게 돼 있다고. 요걸 반드시 하라. 내가 아까 얘기했어? 다른 건 몰라도 단 한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 말을 들어라. 다른 건 안 들어도 돼. 단 한 가지 이건 들어라, 이 말. 됐죠? 그래서 중요한 시간을 갖다 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갖다가 했습니다. 한 30분 정도 소요됐어요. 그럼 이제 수업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학원에 오실 때는 상학원과 서브노트를 또 가져오고, 또 근현대사 노트 정리했고 또 하나를 가져와. 그래서 오전에 전근대사 할 때는 필기를 많이 안 해. 왜? 내용도 엄청 많으니까. 그래서 서브노트를 많이 활용하고요. 같이 책. 그리고 가문이면 또 그래 서브노트만 딸랑딸랑 갖고 와. 그러면 안 돼. 반드시 같이 해야 돼, 그냥. 서브노트만 딸랑딸랑 갖고 오면 나한테 걸리면 퇴출이야, 교실에서. 책을 가볍게 같이 다니고, 책이 무겁다. 그럼 이제 이렇게 분철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필요하잖아. 뭐가 삼겹살은 2개씩 먹으면서 이게 왜 무거워.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후에 근현대사 배울 때 근현대사는 선생님이 필기를 디테일하게 해줘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리를 쫙 하시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처음에 접하는 과제가 여러분 교재 10쪽에 보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사의 바른 이해라고 나와요. 그래서 원래 동영상을 촬영하지 않으면 이런 거 안 쓰걸라? 이제 동영상을 촬영하니까. 왜냐면 이제 동영상물 친구들이 책 페이지 수를 힘들게 쫓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크게 한 4가지 과제 갖고 배워. 그런데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출제 빈도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기는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와요. 거의. 그래서 출제 빈도수가 거의 없어요. 20% 이하예요. 선생님이 근래에 올해, 작년 거, 그 작년 거, 약 올해까지 해서 3년 전까지 분석해봐도 한 번 정도 나왔었어요. 거의 안 나온다고. 올해는 뭐 그렇게 선생님 보니까 9급에서는 선생님 기억에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 빈도수는 여기 없다. 그래서 이 책법은 이제 역사학습의 목적이라는 과제가 나오는데 거기서 우리가 역사의 의미, 역사학습의 목적에서 역사의 의미, 이 역사의 의미는 출제 빈도수가 없다 하더라도 요거는 이해를 해야 돼. 우리 역사를 배우는데. 그래서 자 이제 합격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수업의 특징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스토리텔링식으로 하고 여러분이 이제 몰입을 많이 시켜요. 몰입을 많이 시킨다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나간 시간 걸 좀 이렇게 물어본다거나 그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모두가 정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는 늦게 왔으니까 모른다 이런 자세가 아니라 늦게 왔지만 알 것이다 이런 자세 갖고 접근하라 이 말이야.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친구들은 공부를 2개월, 3개월, 5개월, 6개월 이렇게 한 친구들이란 말이야. 이게 여기 2번 정도 이렇게 돌아온 친구들. 이제 그래서 때로는 스트레스 받을 수 있죠.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미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네. 그건 다 그냥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 늦게 온 친구들이 그러한 환경에서 늦게 온 친구들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떤 마음 먹어야 돼. 나도 열심히 해서 저렇게 하자. 이래야지. 아주 재수없어.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재수없는 일이 아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간혹 가다 보면은 선생님 스트레스 받아. 왜? 난 하나도 모르는데 대답하는 친구도 있어서. 그건 과정이라고. 그건 내가 감내해야 돼. 그렇게.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선생님 수업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 수업 시간에 물어보면 알던 모르던 액션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좋은 자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라는 걸 물어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역사는 지나간 그 과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지나간 과거를 배우는 건데 지나간 과거를 어떤 걸 배울 거냐, 어떻게 접근할 거냐 하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은 사람마다 달라야겠지만은 뭐 사람마다 다르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이죠. 환경이라는 포괄적인 말 썼는데 그 환경에는 만약에 우리 역사를 쓰는 사람이 역사가잖아요. 그러면 역사가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역사가가 어느 나라 사람이냐, 그 역사가가 어느 종교를 믿느냐, 그 역사가가 어느 시대 사람이냐, 그죠? 이러한 환경에 따라서 역사를 선택해서 쓰는 것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임진왜란의 이순신 장군의 활약에 대해서 그 당시에 사가들, 쓴 사람들, 예를 들면은 임진왜란의 이순신 활약을 쓴 게 누구냐면 유성룡의 징비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본 놈도 그 당시 임진왜란 때 일본의 지식인도 임진왜란을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 유성룡 선생님이 바라보는 1592년의 외란과 일본은 외란이라고 안 해요. 일본은 외란이라고 안 하고 그런 말 안 써요. 뭐 이렇게 중국과의 전쟁 과정에서 잠시 거기를 좀 지나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외란이라고 일본은 그렇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듯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거를 쓸 때 그 역사가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점이요.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하면 역사가의 주관성, 객관성. 그래서 역사가가 객관적 그러한 입장에서 보는 거와 역사가가 주관적 입장에서 보는 그 입장이 있겠죠. 그래서 역사의 의미에는 객관적 측면, 객관적인 그러한 측면을 갖다가 이제 강조하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주관적 측면을 갖다가 또 강조하는 그런 면이 있겠죠. 그래서 객관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든 환경을 갖다가 배제하는 거예요. 그죠? 역사가의 자기가 처해 있는 개인적인 환경을 다 배제하니까 어떻게 봐야 돼? 역사를 그 역사 자체로 봐야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일본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자기의 국적을 다 초월해서 그 자체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반면에 주관적 측면은 뭐겠어? 역사가의 국적, 역사가의 종교, 역사가의 이해력 이런 게 다 반영된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돼요. 됐지요? 시험 문제에 그렇게 안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오래 할 시간은 없어요. 이해하면 돼요. 이해했는가 안 했는가를 선생님이 물어보면 우리가 이제 A라는 그러한 A는 훈민정음은 세종 때 창제되었다. 이렇게 돼 있고요. 훈민정음은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과학적인 문자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 A, B는 이렇게 이제 표현했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구어려운 친구들한테 대답해 보셔봐. 이 A와 B 중에서 객관적 입장에서 써놓은 것은 뭐야? 객관적 입장에서 A지 A? 응? 왜냐면 이것은 일본 사람이 보나 중국 사람이 보나 이거를 다르게 쓸 수는 없잖아. 그럼 일본 놈이라고 한국에 훈민정음 없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만약에 일본은 세종은 싫어하겠지. 왜 쓰시 말씀을 정벌 했으니까? 응?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야 무슨 훈민정음이 세종 때 만들어졌으면 뭐 정조 때 만들어졌지 이런다거나 이렇게 됐다면 모르지만 이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이거를. 그죠? 이거는 바뀔 수가 없는 거란 말이야. 반면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하고 과학적인 문자라고 하는 것은 한글을 이렇게 평가한 사람은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지. 뭐 중국 놈이나 일본 놈이 한글 보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과학적인 문자라고 했냐고 안 하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보고 선생님이 물어봤을 때 객관적 측면을 입장에서 한 것은 A. 그리고 주관적은 B.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역사의 의미를 객관적, 주관적으로 이해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말로 다듬을 때 여러분 선택하시면 돼요. 사실로서의 역사를 의미한다. 그럼 뭐예요? 어디요? 여기 들어가겠지? 그렇지. 사실만 말하면 사실. 사실로서의 그런 역사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자, B는 지금 기록으로서의 역사지요? 이거는 기록한 거 아니야, 그지? 새롭게. 그러니까 여기는 기록으로서의 역사다. 이렇게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많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저 객관적 측면을 강조할 것이냐, 주관적 측면을 갈 것이냐, 뭐 가불이 막 벌어졌겠지요. 우리가 많은 역사 중에서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 객관적 측면을 강조한 사람은 랑케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관적 측면을 강조한 사람은 카라는 사람, EH 카. 이렇게.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역사의 의미에 대해서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 정리, 서브노트나 정리해 줬으니까 이해했으면 충분히 읽어가도 다 눈에 들어오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사는 지금 얘기했듯이
먼저 선 이해하시고 외워야 될 것은 후 암기하는 것이지 무조건 쉘이 암기하면 안 돼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교재를 갖다 남겨서 여러분 서너 장 남기다 보면은 한국사와 세계사라는 게 나와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부분은 선생님이 뭐 강의 자체를 안 하고 거기서 그 한국사와 이제 한국사의 뭐 보편성, 뭐 이렇게 특수성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우리 수험생들이 좀 공부해 줄 것은 이 특수성에 대해서 좀 보세요. 책 특성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책 보다 보면은 나오죠. 그래서 효도가 중시되었다, 충성심이 중시되었다, 뭐 둘에게 향도 같은 거, 또 이런 공동체적인 발달다 나오는데 우리가 그 내용을 확인하다 보시면 특성에서 이제 향도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향도는 맞지만 향약이라는 말씀은 안 돼요. 향약은 중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우리의 특성인 건 아니다. 근데 왜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해주냐면은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하시다 보면 향도보다는 향약을 더 머리에 많이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똥하고 된장도 이해 안 하고 무조건 암기행춘은요 머릿속에 들어있다는 거 갖고 판단한다고. 그러니까 무조건 암기행춘들은 함정을 빠면 다 빠지게 돼 있어. 함정이 뭐냐, 수업 시간만 함정이 뭐냐,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진 않겠지만 한국사의 특성으로서는 효, 충, 한 다음에 향약 있다 그러면 그래 향약 많이 들어봤어 하고 그걸 못 꺼내낸다고. 그래서 향약은 특성이 아니라 중국에서 들여온 거다. 이렇게 그런 점 보시고.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러시고 여러분이 이제 한 장을 남기시면 이제 중국의 동북공정. 선생님이 조금 수업이 달라지는 게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에 좀 시간을 좀 확보했는데 시험 문제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만큼 시간을 줄이고 딴 데 좀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동종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이제 우리 한국의 젊은이로서 이 개념은 알아야지. 그래서 동북 이제 중국이라는 놈들은 지들이 세계의 중심이 된 국가로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자기 역사로 편리편연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뭐 동북공정, 동남공정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동북이라 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지도를 놓고 봤을 때 여기 중국이잖아요? 그럼 중국에서 동쪽이고 북쪽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빗금치는 부분, 이 빗금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가 자기네 역사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러면 동북공정이 뭐다? 바로 이 빗금친 부분, 빗금친 부분을 갖다가 자기의 역사로다가 왜곡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이 우리나라 역사 왕조 중에서 이 동북 지역에서 있었던 역사 왕조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 그죠? 고조선이 망하고 이제 뭐 고구려, 부여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이제 고구려가 거길 또 통일했고 그리고 고구려 다음에 어디가 있었어? 발해가 있었지. 그러니까 이게 엄연한 역사적 사실인데 중국에서는 고조선, 고구려, 발해의 역사를 우리 한국의 역사가 아니라 중국의 역사라고 왜곡하는 게 바로 동북공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공정에 대해서 여러분이 개념 정도에서 알아두시고 그래서 거기 개념에 보면 2번에 이렇게 나오죠. 뭐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 등을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왜곡, 그죠? 그런 개념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주장 내용.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대응,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반박할 것인가 이런 거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것은 여러분 이제 책을이나 서브노트에 보면은
주요 내용과 우리의 대응 방법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여러분이 공부해 두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오는 다는 못하고 하나 정도 예를 들면 이런 거 있겠죠. 우리가 고조선 이런 거예요. 고조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고조선에 대해서 중국은 왜 고조선이 중국의 역사냐? 고조선을 세운 사람이 누구요? 단군이지. 그런데 중국 놈들은 단군이 아니라 누구라 그래? 기자라고 그래, 기자. 그래서 바로 기자조선이다. 그러면 중국인들이 말한 이 기자는 누구냐? 이 기자는 중국의 역사 중에서, 고대 역사 중에서 하나라가 있고, 은나라가 있고, 주나라가 있는데, 그 주나라의 제후, 그러니까 주나라의 통치 방식은 봉건제도죠. 즉, 중앙에 왕이 있고, 왕의 형제나 아들들을 지방에 보내서 통치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봉건제도라 그러지. 그래서 이때 주나라의 제후인 기자가 동방으로 와서 바로 세웠다. 이러는 거야. 주나라가 이쯤에, 이쪽이쯤 있는데, 만약에 내가 기자인데 주나라에서 너 일로 가라면 난 안 간다. 가다 죽을 것 같은데 왜 가? 여기서 뭐 이거 비행기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단군 조선이다. 단군 조선은 중국과 관계성이 없이 주체적이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왜냐? 단군 조선은 그 정통성을 중국에서 찾았어, 하늘에서. 이 얘기야, 하늘에서. 왜? 하늘에 서자, 환웅이 내려와서 뭐 어떻게 저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단군 이야기를 보면 단군 조선은 중국과 관계없이 바로 동방에서 독자적으로 건국된 나라다. 그래서 이제 삼국유사라는 책에 보면 그때가 BC 2333년이고 BC 2333년에 중국의 이제 요순 시대, 그때에 바로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반박을 이렇게 해야지.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정리해드린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한번 공부를 해가라 이 말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시고 이제 한국의 유네스코 지정유산이 나오는데 이렇게 한국의 세계유산 우리가 세계유산에는 4가지의 이제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유산, 자연유산, 기록유산, 뭐 인류 빼도 됐고 무형유산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4분야가 있는데 요거도 근래 와서는 거의 안 나와. 7급에는 나오더라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또 종종 얘기하는 거 있죠. 여러분 내년을 이제 시험 준비하면서 내년에 본 시험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있는 시험들도 여러분이 직접 응시해서 보시고 응시 못했다면 이렇게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그거를 다운을 받아서 풀어보시고 하세요.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9월 1일 날 경찰 2차 시험을 봤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영어, 국어, 국사 이런 거는 다운받아서 보란 말이야. 볼 때 자세가 그냥 봐보지. 그럼 보지 마. 내가 시험을 본다 하고 시간을 딱 놓고 3과목이니까 내가 한 과목당 20분씩 1시간에 3과목을 끊자. 이런 자세 갖고 뭐든지 간절하고 정성을 다해서 임하란 말이야. 공부하면서 여러분이. 그래야지 귀신 같은 게 안 들어와. 악마가 안 들어온다고. 기독신자 아니야? 악마가 안 들어와, 그래야. 그냥 뭐 하라면 그냥 이걸 어떻게 해보지, 그냥 대충. 절대 이러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게 공신력 있는 국가에서 보는 거니까 그게 여러분을 그때그때 여러분을 측정해 줄 수 있는 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안지하고 해설은 안 올라가 있어. 답안지하고 문제가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런 걸 다운받아서 꼭 보란 말이에요. 보고 봤는데 잘 나왔어. 선생님한테 자랑도 해요. 와서 선생님 저 공부했는데 이 정도 했는데 이 90점 나오는데 잘 나온 겁니까? 그럼 선생님 평가를 한다고. 요번에 요 문제는 90점 나왔으면 그래도 상위에 들어간다. 있잖아. 요거 90점 갖고는 안 돼. 이건 있잖아. 그냥 눈 감고 찍었어도 맞는 문제이기 때문에 90점은 그냥 평균 타작한 거야. 뭐 이렇게. 그 이제 그 전에 내가 이제 물어보죠. 너 공부한 지 얼마 됐냐? 그러면 5개월이요. 근데 90점. 정말 잘했어. 이렇게 했는데 이제 1년이 그러면 평균 타작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 따라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평가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시고 나서 무슨 문제든 12조 보면 많아.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 열심히 하라 이 말이야. 그래서 토요일 날 봐서 그 전전주에는 지방제 7급을 봤다고. 그래서 지방제 7급 보니까 이 문화유산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문화유산은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으니까 이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두고 봐라. 또 그게 아니더라도 우리 거는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래서 요건 여러분이 이제 책을 이제 보시고 정리하는 것은 뭐 여러분 스스로가 하시던가 해야 돼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 이제 선생님이 수업 시간이 보면서 내용 알기 이런 말 쓸 때가 있어. 과제. 그러면 그 과제 위에다가 내용 알기 이렇게 쓰시고 하셔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먼저 보시면 한국의 유네스코 지정유산 나오죠. 이제 세 개 이제 우리가 먼저 나오는 게 이제 문화유산. 첫 번째 불국사하고 석굴암이 나오죠. 그거는 이제 그 수업 시간에 제목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불국사, 석굴암 그 단어만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단어만 암기하시면 돼요. 해인사 장경반천 나오지? 이렇게 우리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잘 따라오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해인사 장경판전. 여러분이 이제 그거는 내용 알기라고 쓰세요. 해인사의 장경판전 내용 알기. 그러면 내용 알기에서 어딜 보셔야 되냐면 니은의 특징 나오죠. A, B, C 이렇게 쭉 보시면서 이제 C번을 선생님이 같이 읽어가 보면 조선 초기의 전통적인 목조 건물 양식으로 건물 자체의 아름다움 또 물론 건물 내에 적당한 환기와 온도, 습도 조절 등을 뭐 자연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도록 요게 포인트요. 위아래 문틀의 크기를 다르게 설계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다르게에다가 여러분 이제 그 다르게에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동일하게 이렇게 그러면 수업 시간에 선생님 이렇게 하는 이유는 요 글자가 현문제에서 나오면 이걸 똑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위아래 창문의 틀 크기를 동일하게 똑같이 만들었다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이 건물 안에 바람이 자연적으로 환기가 되려면 창문의 크기가 달라야 되겠죠. 똑같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바람이 이쪽에서 좌측에서 들을 때 그럼 위에 2층으로 나눠갖고 위에 창틀을 크게 했다면 저쪽 우측에는 창틀을 나눠서 밑에는 구멍을 짧게 하고 바람이 꼭 이쪽에서 불지 않으면 이쪽에서 불 수 있잖아. 그럼 이쪽에서 불 때 위에 창틀이 좁으면 밑에 창틀은 넓게 해서 바람이 확 내려오게 그러죠. 이렇게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르게 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이렇게 해인사 장경판전 같은 게 그 경판 같은 게 썩지 않도록. 그래서 이 해인사의 장경판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여러분 잘 알면 8만 대장경판과 8만 대장경이 그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다른 전자제품 같은 걸 안 놔도 그 습도라는 게 자연스럽게 유지되는 것은 이런 창틀의 크기를 과학적으로 활용해서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갑니다. 종묘에서 여러분이 내용 알기라고 하시고 니은 특징에서 A번 조선 왕조의 역대 왕과 왕비의 신주를 모시는 조선 왕조의 사당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그 이제 우리 지방에서
서울에 이제 보따리 싸갖고 고생하는 친구들 있죠? 고시원 사는 친구들. 그래서 이제 다다음 주가 이제, 다다음 주가 마지막 주에 추석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같아서는 뭐 집에 가지 마시고 왔다 갔다 복잡한데 서울에 계시면서 이렇게 서울에 고궁 투어를 하세요. 종묘도 가시고 경복동 가시고 창덕궁 비원을 걸으면 가을이 아주 좋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위로하시고 또 오랜만에 내가 궁도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래서 평일에 이제 못 가보니까 또 이제 선생님이 또 권하는 게 서울에 서대문에 그 일제시대에 어떤 이제 서대문 형무소가 있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거기에서 고초를 겪었걸랑 거기도 가보시고. 그래서 뭐 차편 불편하고 그랬는데 굳이 고향 가지 마시고 가시려면 이제 종묘도 가서 한번 보시고 아마 추석 때는 이거 다 공짜할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자, 수원화성에서 이제 내용 알기 위해서 니은의 축성 시기 정조 때라는 거. 그리고 특징 부분에서 A 보면 이제 평지상성 나오지, 평지산성.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성을 쌓게 되면 성이라는 것은 꼭 산꼭대기에 쌓는 걸로 많이 인식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악산성이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X인데 이걸 O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산악에 싼 게 아니라 평지에 싼 거다. 그렇게 여러분 좀 봐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창덕궁 제목만 아시면 돼요. 창덕궁에다가 경복궁하고 X. 그래서 여러분이 궁궐에는 가장 최고의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게 경복궁인데 경복궁은 세계의 문화유산에 등재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그 대신에 창덕궁이 들어갔어요. 이렇게. 자, 그 정도 보시고 고인돌, 고창 고인돌, 화순 고인돌, 강화 고인돌 이렇게만 하시고 경주 역사 유적지구 경주 역사 유적지구에서는요 남산 지구에 있는 것만 좀 보십니다. 경주는요 그 자체가 문화유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황영사지구, 대원릉지구, 뭐 남산지구 이런 게 있는데 그 경주에 가면 남산이라는 산이 있어. 산이 그 산에다가 신라인들이 많은 문화재를 만들어 놨다고. 많은 것들을. 그래서 남산지구에 있는 정도는 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륵불, 석불, 좌상이라든가 배리, 석불, 입상, 나정, 포석정 뭐 이런 것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시면서 지금 4개 불러줬는데 뭐가 가장 귓속에 임의로워? 포석정 들어봤지? 거기서 뭐 그거 술 퍼먹은 데 아니야, 그지? 자, 고구려 역사 유적은 북한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등한시해도 돼요. 참고로 보시고. 조선왕릉도 제목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한국의 역사 마을에서는요, 여러분 요거 이제 그 특징을 구분하면 돼요. 하회마을은 개척 입양이고, 개척해서 만든 마을이고, 양동마을은 남자들이 장가 들어가서 사회들이 살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가 입양이죠. 처갓집에 살면서 그런 성향만 구분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특징 부분에 B번에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정도는 혼돈하지 말라. 그 이제 요거는 총 뭐 이해하면 어려운 게 아닌데 하회라고 하는 것은 물하자 물이 회몰아친다.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에 보면 사진 보면 물줄기가 S자 나선형으로다가 흘러가고 있잖아요.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나선형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에 마을을 갖다가 조성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강물이 범람할 수 있는데 여기다 맞는다고 하는 것은 여기를 개척한 거죠. 그래서 개척입양이다 이 말이야.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 개척한 거지.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양동 마을은 아주 우리나라 전형적인 촌락의 마을이죠. 배산임수.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개인차에 따라서 이해력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동영상을 친구들 시간 등정대 질문할 게 있으면 실강을 듣는 중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와서 여러분이 선생님 물어보시고 동영상으로 친구들은 아까 핸드폰 알려드렸죠? 거기다가 이제 메시지 남기던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이 대답해 드릴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남한산성 제목 보시고 백제 역사 이적 쭉 나오죠? 그거는 부여지구를 여러분이 한번 보십니다. 부여지구. 관북유적, 도서산성, 정림사지, 능산이곱은 나성 뭐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요 책에다가는 이제 이렇게 미처 못 써놨는데 그 올해 7월 달에 그 등재된 게 있어. 새롭게. 그래서 그 이제 우리나라 거는 13개야, 이제는. 여기서 한국 산사 7개. 그래서 우리나라 절 7개가 이제 올해 18년도에 다시 등재됐다고. 근데 이제 여러분이 이 책이 나온 이후에 그렇게 등재됐기 때문에 선생님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불러드릴 테니까 이제 근데 내 발음이 좋은데 여러분이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저 충북 저기 속리산에 있는 절이 뭐예요? 절 같은데 안 가지? 보은에 있잖아. 법주사. 그래서 이제 법주사. 그래서 법주사. 보은. 여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목탑이 있지. 목탑, 그죠? 5층 목탑. 그게 팔상전이라는 게 있어. 이렇게. 또 저기 그러면 가면 또 이렇게 금도고만 미륵불 서 있는 거 봤죠? 톡 못 봤어? 하여튼 그런 게 여기 있어. 네? 자, 그리고 이제 저 경남 양산 통도사. 여기는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곳이지. 금강단 해갖고, 계단해갖고. 그래서 거기, 통도사. 부처님 사리를 모신 곳. 그리고 이제, 저 경북 영주에 뭐 있어? 부석사. 경북 영주의 부석사. 봉정사, 이거 들어본 거지? 어디에 있어? 안동의 봉정사. 안동의 봉정사, 여기 부석사는 뭐로 유명한 데지, 여기? 무량선 유명하시고. 봉정사는 극락전이지. 그러니까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이 여기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런 거. 다 특징이 있지, 구별만한? 그리고 이제, 충남 공주의 마곡사. 그래서 마곡사 같은 경우는 이제 김구 선생님이 음둔했던 곳이죠. 독립운동, 활동하시면서, 항일운동 하시면서 이제, 여기 숨어 있었고. 그리고 순천의 서남사. 그 서남사 근처에 있는 게 진울의 송광사인데, 이렇게, 송광사인데, 그 송광사는 아니에요. 그 송광사하고 헷갈리면 안 돼. 그래서 그쪽에는 서남사마다 송광사가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송광사는 안 들어갔어. 그래서 유념해두라 하는 거. 뭐 이거 갖고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진 않을 거야. 그래도, 절이 여간 많아야지. 해남 대흥사. 저 땅끝마을 있죠? 거기에 대흥사. 이렇게 7개가 새롭게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책에다가 혹은 서브노트에다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제
여러 중요한 시간을 통해서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려서 시간이 갔는데 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